극장 개봉작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극장 개봉작으로요. 8월 30일에 이제 개봉을 한 타겟이라는 작품 준비를 타겟? 했습니다. 네, 15세 관람가고요. 신혜선 배우가 이제 출연을 해가지고 화제를 모으고 있고, 이게 중고거래 그 관련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예. 저는 이제 중고거래를 해보지를 않아가지고 한 번도? 네,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왜? 아, 이거 뭐라고 그래야 되나? 새 것만 사는구나. 예, 보통 좀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전 잘 몰랐거든요, 그 세계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중고거래를 해가지고 물건들을 교류를 하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래서 그 중고거래를 가지고 이것을 악용을 했을 때 어떤 피해를 당하는지 보여주는 작품이 바로 타겟입니다. 일단 중고거래라는 소재로부터 출발한다는 게 네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그 현실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렇죠. 기반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이제 좀 공포물 혹은 이제 스릴러물은 네. 굉장히 어떤 그 공감, 설정에 대한 공감 이런 게 아주 그렇죠. 큰 부분을 차지할 텐데. 맞아요. 일단 기대가 됩니다. 네. 무슨 내용이죠? 그 주인공이 이제 신혜선 배우인데요. 건축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바쁜 일상을 보내는데 세탁기가 고장이 났어요. 네, 그래서 이 세탁기를 처음에는 수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새 거를 사려고 그랬더니 또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근데 중고거래로 괜찮은 게 나온 거예요. 이민 간 사람이 세탁기를 내놓는다고. 그래서 그 세탁기를 샀어요. 사고선 작동을 시켰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물건을 이제 판매를 한 거죠. 중고거래로 이제 구입을 한 거죠. 그래서 도대체 괘씸해서 이놈 가만 안 두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물건을 올린 사람들의 정보를 찾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사기를 쳤구나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물건을 올리는 족족 이 사람 사기꾼이다. 물건 팔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그런 이후에요. 이 극중 신혜선 배우 주변에 무슨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겨요. 그러니까 가령 처음에는 중국 음식 배달, 시키지 않은 중국 음식에서 배달이 오고 치킨점에서도 배달이 오고 뭔가 음식들이 계속 배달이 와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집의 비밀번호를 알아가지고 집에까지 침입하는 일까지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중고거래 그 사기꾼이요. 이 개인정보를 어떻게든 파악을 한 거예요. 일단 전화번호는 알잖아. 그렇죠. 내 전화번호는 알지. 맞아요. 같이 중고거래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걸 통해서 이 극중 신혜선 배우가 갖고 있는 개인정보들을 모두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를 조금씩 괴롭히면서 옥죄어 들어가죠. 이 사람이 사기를 친 사람 맞아요? 맞아요? 네, 맞긴 한데요. 이 인물에 대한 정체가 영화 끝까지 일종의 좀 반전처럼 드러나진 않거든요. 안 드러나. 끝에는 나오는데. 네, 끝에는 나오는데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이 누군가라고 정체를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찾아가고 그 경찰이 도움을 주는 배우가 바로 김성균 배우이거든요. 그러면서 도대체 이 상황은 어떻게 벌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게 타겟의 주요한 줄거리입니다. 김성균 씨는 아니겠지? 그래서 김성균 배우가 타겟이라는 영화에 캐스팅 된다고 했을 때 늘 이제 범인 역할 많이 또 하셔가지고 네네네네. 그 범인 역할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서 너 또 이번에 사기꾼 역할이야?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나 이번에 형사 역할 했다고 라고 했거든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건 여기서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범인의 정체는 결국에 마지막에 반전처럼 밝혀진다 이러니까 특히나 김성균 배우가 형사인데 범인일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럼 혹시 수사반장님? 아니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뭘까? 근데 이 영화는요, 사실 그렇게 그 공포를 주는 감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웅디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중고거래를 많이 하고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음식점에서 계속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배달이 계속해서 온다는 거 저는 그거 뉴스로도 많이 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좀 일종의 상대적으로 양반에 속하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또 여자 혼자 살고 있는 집이기도 하고 그때 밤에 새벽에 누군가가 자신의 집의 비밀번호를 누른다. 라고 했을 때 그 행위조차로도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직접
거래를 한 게 아니라 네네. 택배 거래를 했으면은 네네. 전화번호에 주소까지 아는 상황이니까. 네네, 그렇죠. 주소를 찾아가서 비번을 어떻게 알았을까? 네네네네. 그런 지켜보고 있었나? 네, 그런 지켜보는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이 영화에서는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이제 박희곤 감독인데요. 예. 예전에 이제 퍼펙트 게임도 만들고, 인사동 스캔들 만들고, 시사 프로그램을 보고 이제 중고거래 관련한 안 좋은 피해 사례들을 접하고요. 이걸 가지고 영화로 만들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조사를 시작을 했대요. 근데 한국의 중고거래가 좀 특이한 점이 있대요. 한국의 중고거래만 갖는 특성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직접 만나서 거래를 안 한대요. 직거래. 네, 직거래 자체를 안 한대요. 예. 근데 한국만 실제로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하고 이게 굉장히 특별한 경우래요. 그래서 그 긍정적인 면은 사람끼리 직접 만나서 물건을 거래한다는 점에서 거기서 생기는 어떤 관계에 긍정적인 점은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만나가지고 피해를 입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요? 네, 그런 사례들이 좀 이제 그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녹여가지고 이 영화의 시나리오로 완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전거래 시스템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네네. 외국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우편 거래를 하더라도 네네네. 조금 더 이제 안심하고 거래할 수 그쵸.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고 지금 이제 뭐 우리도 그런 시스템이 있긴 있는데 네네. 애초에 이제 뭐 이제 직거래가 제일 안전하다. 네네네. 확실하게 이제 보고 살 수 있고, 네네. 혹은 팔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뭐 이거 갑자기 작동이 안 돼요. 이런 사람 막을 수 있다. 네네네. 네. 딱 그냥 그 자리에서 되는 거 서로 확인하고 깔끔하게. 네네. 알겠습니다. 이게 많은 부분에서 네. 굉장히 현실감을 좀 느낄 수 있고, 그렇죠.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반응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게 이 중고거래 앱들은 하나 두 개씩 모두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 보고 나서 그 앱을 지우는 사람들이 좀 늘었어요. 뭐야? 근데 저는 이제 일반 극장에서 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놀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 예. 기대되는데 그 말씀 들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영화적으로 뭐 이렇게 완성도가 높거나 한 건 아닌데요. 실제로 벌어졌던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관객들에게 그 전달이 되니까 아무래도 좀 실제적인 공포를 느끼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타겟에 대한 관심이 높고, 그래서 지금 이제 오펜하이머가 흥행으로는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한국 영화 중에서는 지금 타겟이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제치고 한국 영화 중에서는 지금 흥행 면에서는 가장 좋은 성적을 또 거두고 있습니다. 진짜? 네네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OTT 추천작으로 들어가 볼 차례예요. 네, 그 이번 주에 제가 고른 이제 OTT 추천작은요, 이준익 감독의 황산벌을 골랐어요. 황산벌? 네네. 그 황산벌이요? 네, 맞아요. 이준익 감독이요, 올해 감독 연출로 데뷔한 지 30주년. 네, 그래서 지금 춘천영화제에서요, 이 이준익 감독을 조망한 특별전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준익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겸 해서 지금 국내 OTT 왓땡, 티땡, 웨이땡에서 이제 서비스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황산벌을 준비했는데, 아니 황산벌 기억할 때 관람가가 저는 이렇게 높았나? 했는데 높아? 15세 관람가예요. 15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나고, 욕도 많이 나오고. 네, 그렇죠. 이준익 감독님, 그러면 이게 30주년 에디션 뭐 이런 게 따로 나온 건가요? 따로 나오진 않았고요. 저는 이제 그냥 황산벌이 많은 분들이 이준익 감독의 연출 데뷔작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니지. 네, 그러니까 뭐냐면 왜 그렇게 이제 오해들을 하시냐면 1993년에 이준익 감독이 키드캅 이라는 작품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백화점에서 아이들 5명이 도둑 잡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썩 좋은 흥행 성적을 기록하지 못했고, 그 이후로도 이준익 감독이 10년 동안 연출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을 주로 했잖아요. 영화 수입하셨죠.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황산벌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간격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준익 감독의 데뷔작은 황산벌로 알고 있어서 그건 아니다. 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있고, 이준익 감독이 많은 그 영화를 연출했는데 사극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황산벌 이후에 왕의 남자로 천만 영화를 만들기도 했고, 사도라는 작품도 만들기도 했고, 최근에 이제 자산어보도 그렇고 사극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그의 첫 번째 사극은 또 황산벌이었다.
라는 것도 좀 알려드리고 싶네요. 점점 그 세계가 깊어져 가는 게 참 보기 아름다워 보인다. 그렇죠. 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준익 감독이 그러니까 키드캅 이후에 이제 10년 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 수입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이렇게 상황에서 처음부터 황산벌을 연출하려고 했던 건 아니거든요. 왜요? 뭐냐면 감독 생활을 10년 동안 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연출을 할 거라는 생각은 안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황산벌을 할 때 한 7명의 감독에게 거절을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되겠군. 제작 투자만 하려고 하셨구나.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황산벌을 했는데 황산벌이 그 개봉을 했을 때 2003년 개봉을 했을 때 200만 관객이 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꽤 좋은 성적을 거둔 거죠. 그럼요. 예. 일종의 화제 그렇죠. 뭐 굉장히 많이 흥행했던 건데 맞아요. 당시 기준으로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됐다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는 이제 이준익 감독이 연출로 완전히 이제 전업을 했던 거였죠. 빚도 많이 갚으시고. 사업이 뭐 그렇지. 그렇죠. 이 작품 근데 참 본지 오래돼가지고. 네네네. 어떤 부분이 특히 좀 조명받았던 영화였죠? 네, 이 배경이 이제 삼국시대고 그 백제군과 신라군이 황산벌에서 전투를 벌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신라의 김효신과 백제의 계백장군이 대결하는 내용을 다룬 게 이 황산벌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황산벌이 우리가 사극이라고 할 때 하면은 그 말투 있잖아요. 사극체를 얘기를 하는데 황산벌은 굉장히 재미있었던 게 여기는 사투리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령 신라 같은 경우는 경상도 사투리, 백제는 충청도와 전라도 사투리. 이걸 가지고 초반에 황산벌에서 대결을 펼칠 때 실제로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무슨 체육대회 하듯이 예. 그렇죠. 서로 이렇게 막 자기네 욕은 사투리로 뭔지 막 욕을 하고 이런 식의 대결을 펼치는 게 굉장히 코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새로웠죠. 물론 이 영화의 마지막 메시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깊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백제의 계백이 이 전투에 참가하기 전에 이 아내와 식솔들, 가족들 모두 죽이면서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이름을 남긴다. 라는 그런 거기에 이제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죽였는데 이 영화는 그렇게까지 해서 왜 싸우느냐라는 메시지를 전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초반까지 중반까지는 굉장히 사투리로 보여지는 개그에 재미있어하다가 마지막에 뭔가 이렇게 충격을 먹듯 메시지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좀 주요했던 거죠. 네, 그러면서 굉장히 큰 화제작이 됐던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실제 이렇게 사투리를 했을까? 그런 건 아니었죠. 예, 아니죠. 맞아요. 근데 영화적 재미를 그렇죠. 위해서 맞아요. 이렇게 좀 표현을 했던 것 같고. 네네네. 이 사투리 막 중간 이 초반에 막 이 고구려 분도 나오지 않나? 그렇죠, 맞아요. 맞죠? 네, 이원종 배우가 연기했죠. 그래서 서로 연개소문. 네, 연개소문. 기억하시네요. 서로 막 이 북쪽 사투리. 그렇죠. 그리고 서로 다른 남쪽 사투리 이렇게 맞아요. 싸우는 게 재밌던 기억이 나는데 누구 사투리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이제 극 중에서 이문식 배우가 거시기 역할을 맡았거든요. 극 중 이름도 그거였나? 네, 거시기였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투리가 갖고 있는 특징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이문식 배우가 거기서는 이제 전라도 사투리를 쓰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이기도 했어요. 배역상으로는 많지는 않은데 크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거시기라는 역할 마지막에 이 전투에서 살아남은 이가 또 거시기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시기가 구사하는 사투리도 그렇고 거시기가 맡은 역할도 그렇고 저는 이제 이문식 배우가 연기했던 그런 캐릭터가 가장 또 기억에 남더라고요. 워낙 많은 배우들이 나오고 맞아요. 그 중에는 진짜 이때는 다맥이었는데 그렇죠. 이후에 또 크게 된 배우들도 있고 맞아요. 배우들 얘기를 좀 계속 해볼까요? 박중훈 배우가 계백 역할을 맡았는데 당시에 이 이준익 감독이 박중훈 배우하고 함께 하고 싶었는데 박중훈 배우가 조나단 드미 감독의 찰리의 진실 이란 작품 기억나세요? 맞다. 네, 그 작품 때문에 할리우드에 가 있었어요. 당시에 이게 굉장히 화제였던 게 한국 배우가 지금 할리우드라든지 해외 영화에 출연하는 게 이제는 막 놀라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때는 근데 놀라운 일이었지. 맞아요. 그래서 조나단 드미는 또 그냥
뭐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감독도 맞아요. 아니고 양들의 침묵을 그쵸. 만들었던 감독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 그 찰리의 진실 기자시사회요. 보통 기자시사회 하면 기자들하고 평론가들 오잖아요. 근데 배우들 굉장히 많이 왔었거든요. 박중훈 배우가 할리우드 영화 나오니까 그건 확인한다고. 그래서 오프닝에 박중훈 배우 이름 영문으로 뜨잖아요. 그때 그 함께 했던 배우들이 막 우와 같은 배우들이 막 환호 지르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박중훈 배우하고 함께 하고 싶었는데 할리우드 스케줄이 굉장히 미뤄져가지고 기다린 거예요. 이준익 감독은. 그래서 이제 개백역으로 캐스팅을 했고 정진영 배우와 또 함께 했거든요. 황산벌에서. 맞아요. 예, 김유신 장군으로 나왔고 원래 시나리오를 쓰면서도 이 김유신 역에는 정진영이라고 꼭 박아가지고 네, 했고 그 호흡이 잘 맞았대요. 그 전에 이 달마야 놀자라는 작품이 있었잖아요. 예. 거기서 제작자와 배우로 만났거든요. 그러면서 좀 의기투합을 해서 황산벌에서 감독과 배우로 만나고 그 다음 작품이 왕의 남자였는데 정진영 배우에게 미리 얘기해서 네가 연산을 맡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인연을 맺기도 했습니다. 잘 만났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안내상 배우 있죠. 안내상 배우 여기 나왔었나? 네, 안내상 배우도 여기 나와서 이제 그 백제 의자왕 예, 동생으로 나오거든요. 의자왕 동생이요? 네. 야, 생각도 못했다. 네. 그리고 의자왕을 누가 연기했느냐? 예. 순풍산구이과의 오 원장님. 아, 이제 오진영 배우. 야, 그래서. 네. 그리고요. 또 여기서 하나 되게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백제 이제 의자왕이 앉아 있으면 양쪽에 신하들 앉아 있잖아요. 예, 신하들 맨 끝편에 그 범죄도시 3편에 초롱이. 초롱이가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그 단독샷을 받지는 않아요. 딱 보면 초롱이인지 보이거든요. 예. 뭐 입고 있어요? 거기서 그냥 신화옷 입고 있죠. 반바지는 아닙니다. 네. 그랬구나. 그렇죠. 그런 재미들이 확실히 그렇죠. 예전 영화들 보면은 맞아요. 눈에 확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문식 배우도 이후에는 그래도 굉장히 큰 역할들을 맡았는데 이 황산벌 당시에는 조연 정도의 역할을 맡았었는데 황산벌에서 굉장히 조명을 받았죠. 네. 이게 개봉한 지 좀 돼가지고 네네. 제가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네. 당시에 이제 그 흥행을 했어요, 확실히. 맞아요. 그 평가는 어땠나요? 평가도 기자단의 평가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사극이라는 것을 사투리로 접근한다? 이것도 굉장히 신선했는데 이준익 감독은 항상 그 역사물을 가지고 어떤 지점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걸 굉장히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 그랬어? 이준익 저는 이제 그랬죠. 그냥 생각 없이 받아들였죠. 근데 이준익 감독은 전혀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 전쟁을 벌이고 하는 것보다 그냥 가족끼리 오순도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 왜 이렇게 자꾸 일을 벌이느냐라는 이야기로 또 전달하기도 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평가가 좋았고 맞아요. 그 흥행 말씀하셨는데 260만 넘은 작품이거든요. 근데 2003년에 260만이 넘었다는 건 지금으로 환원하면 훨씬 더 많은 관객이 이제 봤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성공을 했던 거죠. 그렇군요. 네. 당시가 떠오르긴 하네요, 정말. 얘기하고 있으니까. 허지웅 쇼 허신의 시네마를 함께하고 있죠. 오늘 이준익 감독의 황산벌 이야기가 하고 있고 이준익 감독이 감독 데뷔 30주년을 맞이를 했다고 해서 또 여차저차 이 작품 다뤄보고 있습니다. OTT 추천작이에요. 네네네. 이준익 감독 아까 이제 데뷔작 키드캅도 언급을 해주셨고 아니야 또 나름 저기 비디오 가게에서는 잘 나갔어요. 예. 왜 웃으면 안 돼요? 아니 키드캅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거든요. 근데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첫날 갔는데 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못 봤어요. 근데 그날만 사람이 몰리고 그 뒤로는 거의 사람이 안 왔거든요. 또 이렇게 슬픈 이야기를. 근데 지금이야 이제 웃으면서 할 수 있죠. 하긴 뭐 지금이야 이제 어떤 대표 감독으로 맞아요.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이준익 감독 뭐 데뷔작 이후로 참 많은 작품들 쭉 소화를 해왔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작품 제일 좋아하세요? 이준익 감독의 작품 중에 저는 동주 좋아해요. 많은 분들 꼽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흑백으로 촬영했을 때 그러니까 왜 흑백인지 이유를
그 영화상으로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니면 설득력이 떨어지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흑백? 왜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윤동주와 관련해서 한국 사람들은 다 흑백 이미지 증명사진 하나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컬러를 대입을 한다는 건 그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윤동주의 이미지를 왜곡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흑백으로 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도 굉장히 눈에 들어오고 특히 이제 저는 이준익 감독의 작품 중에서 뭐 현대물도 좋은 게 많지만 사극을 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는 게 좀 좋지 않나 싶거든요. 뭐 동주도 그렇고 그 다음 작품인 이제 박열도 그렇고 예, 자산어보도 그렇고 사도 같은 경우는 송강호 배우가 그 이전까지 굉장히 코믹하고 소시민적인 연기들을 해왔잖아요. 근데 사도에서는 그 아버지 그리고 그 자식을 죽일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들, 그래서 눈물 흘리는 장면. 송강호 배우가 그 전까지 영화에서 눈물 흘리는 장면을 못 봤거든요. 사도에서 굉장히 막 엉엉 우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좀 기억에 납니다. 영조 역할을 했죠. 그렇죠. 근데 굉장히 그렇게 많은 작품을 만든 감독인데 이 황산벌에서는 10년 만에 연출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이 얼마나 어색했겠어요. 그래서 박중훈 배우 같은 경우는 당시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박중훈 배우가 많은 부분을 이준익 감독에게 오히려 알려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준익 감독이 이제 그 도움으로 훨씬 더 좀 수월하게 연출을 좀 할 수 있었고 촬영 현장에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임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10년 만에 하다 보니까 이준익 감독 입장에서는 좀 스트레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게 옷을 맨날 등산복 입고 왔는데 그걸 바꿔 입을 생각을 못 했대요. 그럼 한 벌로 네. 계속 한 거야? 네, 등산복 하나로 계속 이게 촬영장에서 그 하나만 입고 다녔다고. 그 계속 밀고 갔어도 뭔가 트레이드마크가 됐을 텐데. 근데 그 이후에는 또 그렇지는 않죠. 뭔가 이렇게 웨스 앤더슨 정장처럼. 네. 뭔가 이렇게 그냥 밀고 나가면 뭐 되는 거죠. 뭐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당시에는 너무나 촬영 현장만 생각을 하니까 자신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옷을 갈아입었는지도 잘 몰랐던 거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준익 감독의 황산벌 이야기 오늘 OTT 추천작으로 다루어봤는데 네.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